안녕하세요. 저는 최인이라고 합니다. 올해 66살이에요. 대학병원에서 30년 넘게 내과 의사로 일하다가 3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정말 끔찍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니, 죽은 게 아니라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저는 그게 자살이라고 믿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을 죽였는데도 말이죠. 가을이었어요. 작년 10월 말쯤이었을 겁니다. 해가 빨리 지는 계절이라 오후 5시만 돼도 어스름했거든요.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동네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할 일이 없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보고 점심 먹고 오후엔 집 근처를 걷고 저녁 먹고 자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죽은 뒤로는 더 그랬어요. 텅 빈 시간들을 어떻게든 채워야 했거든요. 집에만 있으면 자꾸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태준이, 제 외아들. 35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도 저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근처 상가 쪽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떨어진 인도를 바스락거리며 밟았어요. 저녁 준비 시간이라 주변은 한산했습니다. 슈퍼마켓 앞을 지나가는데 문득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어요. 작은 여자아이였습니다. 한 9살쯤 돼 보였어요. 파란색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사이즈가 안 맞았습니다. 소매가 손등까지 내려와 있었거든요. 아이는 슈퍼마켓 진열대 앞에 서서 컵라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지나치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아이 혼자였어요. 주변에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그 시간에 초등학생이 혼자 슈퍼에 있다는 게 묘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더 놀랐어요. 창백했거든요. 입술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요. 의사로 오래 일했으니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아이는 컵라면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로 갔어요.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지폐 2장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돈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계산을 해주자 아이는 라면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왜인지 그 아이를 따라갔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뭔가 신경이 쓰였거든요. 아이는 슈퍼 바로 옆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어요. 건물 뒤편이라 어두웠습니다. 아이는 골목 안쪽 계단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러더니 컵라면 뚜껑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물도 안 부었어요. 그냥 마른 면을 부수는 거예요. 우두둑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진 면을 입에 넣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아이가 배가 고픈 거였어요. 지금 당장 먹어야 할 만큼요. 물 끓일 시간도, 집에 가서 먹을 여유도 없이 말이죠. 애야. 제가 불렀습니다. 아이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에 라면 부스러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혼자니? 엄마는 어디 계시는데?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조금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할머니는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내가 걱정돼서 그래.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바빠요. 지금 어디 계신데? 집에요. 그럼 너는 왜 여기서 이걸 먹니? 아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 걸음 더 다가가자 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구다닥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이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마른 라면을 먹던 모습, 구겨진 1,000원짜리 2장, 너무 큰 점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일까? 왜 혼자 그 시간에 슈퍼에 있었을까? 왜 마른 라면을 먹어야 했을까?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이상하게도 아이의 얼굴이 자꾸 겹쳐 보였습니다. 제 손녀 지은이랑요. 지은이. 제 며느리 유진이가 낳은 아이예요. 올해 9살입니다. 아들이 죽고 나서 딱 한 번 봤어요. 장례식 때요. 그 뒤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바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제가 본 그 아이가 지은이랑 닮았다는 거였어요. 물론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거니까 기억이 흐릿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나야. 아,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밝았어요. 언제나 그랬듯이요. 지은이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학교도 잘 다니고요. 요즘 건강은 어때? 잘 먹고 다니고. 물론이죠. 제가 챙기는데요.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자신만만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괜히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래, 다행이다. 나중에 시간 되면 지은이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 아이고, 어머니. 요즘 워낙 바빠서요. 제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조만간 꼭 모시고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찝찝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며느리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마치 준비된 답변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그 슈퍼마켓으로 갔습니다. 같은 시간, 오후 5시쯤이었어요. 혹시 그 아이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싶어서요. 일주일을 갔습니다. 그리고 8회째 되는 날, 아이가 나타났어요. 똑같은 파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컵라면을 사더군요.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봤습니다. 확실했어요. 지은이였습니다. 제 손녀가 맞았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는 지은이가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학교도 잘 다니고 잘 먹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제 손녀가 저녁 시간에 혼자 슈퍼에서 라면을 사 먹고 있는 걸까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지은이를 확인한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며느리 유진이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아이를 저렇게 방치하는 걸까요? 제 머릿속에서 지난 1년간의 일들이 주르륵 흘러갔습니다. 아들 태준이가 죽은 날부터요. 작년 9월이었어요. 새벽 4시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유진이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태준 오빠가요. 왜? 무슨 일이야? 깨어나질 않아요.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저는 잠옷차림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며느리네 집까지 30분 거리였어요. 신호등이 빨개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제 도착했을 때 이미 구급차가 와 있었습니다. 아들이 들것에 실려 나오고 있었어요. 얼굴에 흰 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구급대원이 말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며느리가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어요. 유진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오빠가 안 깨어나서요. 경찰이 왔습니다. 집안을 살펴봤어요. 아들 방 책상 위에 문서가 있었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한 글이었어요. 너무 힘듭니다. 미안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수면제, 빈통이 나왔어요. 경찰은 자살로 결론 내렸습니다. 유서가 있고 수면제가 있고 외상이 없으니까요. 부검은 하지 않았습니다. 유족이 원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빠 몸에 칼 대는 거 너무 끔찍해요. 그냥 이대로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저도 그때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버거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동의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실수였습니다. 장례는 사흘장으로 치렀어요. 병원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제가 오래 일했던 곳이라 동료들이 많이 왔어요. 모두들 안타까워했습니다. 며느리는 장례 내내 울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물만 마셨습니다. 상주 자리에서 일어나질 않았어요. 누가 봐도 남편을 잃은 슬픔에 빠진 아내였습니다. 지은이도 왔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빠가 죽었다는 걸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일까? 태준이가 왜 자살을 했을까? 아들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병원 약국에서 10년 넘게 일했습니다. 월급도 괜찮았고요. 빚도 없었어요. 유진이랑 결혼해서 지은이도 낳고 평범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아들을 자주 만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일에 바빠서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났을까요? 그것도 밥 한 번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어요. 그게 후회됐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뭔가 힘든 일이 있다는 걸 알아챘을까요?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왜? 무슨 일인데? 생활비가 좀 빠듯해요. 태준 오빠 월급이 끊겼잖아요. 제가 일을 하긴 하는데 아직 수입이 적어서요. 며느리는 결혼 전에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어요. 그런데 지은이를 낳고 나서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아이를 키우느라요. 얼마나 필요한데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빨리 일 자리 구해서 갚을게요. 그래, 알았어. 저는 그날부터 매달 100만 원씩 보냈습니다. 며느리 통장으로요. 며느리는 고맙다고 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지은이랑 잘 지내고 있다고요. 2달쯤 지나니까 며느리가 또 전화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지은이가 학원을 다니고 싶대요. 친구들은 다 다니는데 자기만 안 다녀서 속상하다고요. 그래, 그럼 보내야지. 근데 학원비가 좀 비싸요. 한 달에 50만 원이래요. 알았어. 그것도 내가 보낼게. 그래서 100만 원이 150만 원이 됐습니다. 또 한 달 지나니까 이번엔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지은이가 감기에 걸렸는데 낙값이 든다고요.
50만 원 더 보냈습니다. 그렇게 매달 돈이 늘어났어요. 150만 원이 20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300만 원이 됐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나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며느리도 힘들 텐데, 지은이도 키워야 하는데, 제가 도와줘야죠. 아들이 죽었는데, 며느리랑 손녀라도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돈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SNS에는 자꾸 사진을 올렸어요. 카페에서 찍은 사진,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새로 산 옷 사진. 한 번은 명품 가방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100만 원이 넘는 가방이었어요. 댓글에 누가 물어봤습니다. 와,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답했어요. 친구가 선물로 준 거예요. 저는 그때 약간 찝찝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면서 명품 가방은 어떻게 받은 걸까?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친구 선물이라잖아요. 그리고 며느리는 가끔 지은이 사진도 올렸습니다. 학교 가는 사진, 밥 먹는 사진, 공부하는 사진. 지은이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도 밝아 보였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안심했어요. 아, 며느리가 지은이를 잘 키우고 있구나. 제가 보내는 돈이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상합니다. SNS 사진 속 지은이랑 제가 슈퍼에서 본 지은이가 너무 달랐거든요. SNS에선 깨끗한 옷을 입고 밝게 웃었어요. 하지만 슈퍼에선 큰 점퍼를 걸치고 창백한 얼굴로 라면을 먹었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저는 며느리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유진아, 나 지은이 한번 보고 싶은데 이번 주말에 시간 안 될까?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 주는 지은이가 학교에서 전장학습 가요. 다음 주에는 제가 일이 있고요. 그럼 그 다음 주는? 그때도 좀 바빠서요.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며느리는 항상 바빴습니다. 항상 시간이 없었어요. 1년 동안 딱 한 번 장례식 때 본 게 전부였습니다. 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혹시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걸까요? 저는 그날 밤 아들 태준이를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죽기 석 달 전쯤이었어요. 같이 밥을 먹었는데 아들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뭔가 이상해요. 뭐가? 그냥요. 느낌이요. 무슨 느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저도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가 보다 했죠. 그런데 그게 마지막 힌트였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거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아챈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무시했습니다. 이제야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아들은 이미 죽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은이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제 손녀는 아직 구할 수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은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은이 학교로 갔습니다. 초등학교였어요.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등교 시간을 맞춰서 정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아이들이 우르르 들어갔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지은이가 보였어요. 혼자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손을 잡고 오거나 친구들이랑 웃으며 왔는데 지은이는 혼자였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걷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놀랐어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거든요. 빗질을 안 한 것 같았습니다.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교복 셔츠 소매에
얼룩이 묻어 있었고요. 신발끈이 풀어져 있었는데 지은이는 그냥 질질 끌며 걸었습니다. 묶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를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구나. 아침에 머리 빗겨주는 사람도, 옷 챙겨주는 사람도, 신발끈 묶어주는 사람도 없구나. 지은이가 교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에 앉아서 한참을 있었어요. 울컥했거든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쯤 다시 학교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교무실로 들어갔어요. 선생님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지은, 학생 할머니인데요. 교무실 선생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 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지은이 담임 선생님 좀 뵙고 싶은데요. 3학년 4반이시죠? 정미연 선생님이신데 지금 수업 중이세요. 오후 4시쯤 오시면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그때 다시 올게요. 오후 4시에 다시 갔습니다. 정미연 선생님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선생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지은이 할머니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뵌 적이 있는데 할머니는 처음 뵙네요. 앉으세요. 선생님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생님, 지은이 요즘 어때요? 학교 생활 잘하나요? 선생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사실 제가 어머니한테 여러 번 연락을 드렸는데요. 무슨 일로요? 지은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결석도 잦고요. 이번 달만 벌써 5번 빠졌어요. 5번이나요? 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자주 졸아요. 점심시간에도 급식을 거의 안 먹고요. 왜요? 입맛이 없어서요? 아니요. 오히려 너무 급하게 먹어요. 마치 굶었던 것처럼요. 그런데 양이 적어요. 조금 먹고는 배부르다고 하더라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선생님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도 잘 못 어울려요. 쉬는 시간에도 혼자 있고요. 준비물도 자주 안 가져와요. 이번 주 미술 시간에도 크레파스가 없어서 못 그렸어요. 크레파스요? 네. 제가 어머니한테 문자를 드렸는데 답장이 없으시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요. 며느리가 그랬나요? 네. 상담도 요청드렸는데 계속 바쁘시다고만 하세요.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지은이가 많이 걱정돼요. 위생 상태도 안 좋고 표정도 어둡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밝은 아이였거든요. 작년까지는요? 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친구들이랑도 잘 놀고 그랬어요. 근데 그 뒤로는 선생님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혹시 아동학대는 아닐까 싶어서 신고를 고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조심스럽더라고요. 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학대라니요. 며느리가 지은이를 학대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선생님, 지은이 몸에 상처 같은 건 없었나요? 눈에 띄는 외상은 없어요. 다만 영양 상태가 안 좋아 보이고 체중도 많이 줄었어요. 작년보다 3kg이나 빠졌더라고요. 보통 이 나이 아이들은 몸무게가 느는 시기인데 말이죠. 저는 더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겨우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나왔어요. 차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결석이 잦고 준비물이 없고 위생 상태가 나쁘고 체중이 줄고 이건 명백한 방임이었습니다. 의사로 일하면서 이런 케이스를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지은이가 잘 지낸다고, 학원도 다니고 밥도 잘 먹는다고요. 제가 보낸 돈으로 아이를 잘 키운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매달 보낸 300만 원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저는 그날 저녁 지은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며느리한테 미리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냥 불쑥 찾아갔습니다. 아파트는 구로구에 있었어요. 20평대 중소형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이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연락도 안 하시고요.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머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있었나 봐요. 지은이 보고 싶어서 그냥 왔어. 아이고, 미리 말씀하시지. 집이 좀 지저분한데. 며느리가 황급히 문을 열어줬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이 보였어요. 깨끗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소파에는 쿠션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테이블도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너무 깨끗했거든요. 9살 아이가 사는 집 같지 않았습니다. 장난감도 없고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은이는 어디 있어? 방에 있어요. 제가 불러올게요. 며느리가 안쪽 방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지은이가 나왔어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말랐거든요. 팔다리가 가늘었어요. 얼굴도 헬쑥했고요. 지은아, 할머니야. 할머니 알아보겠니?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학교 잘 다니니? 네. 작은 목소리였어요. 밥은 잘 먹고 다녀? 네. 친구들이랑 잘 지내? 네. 대답은 했지만 표정이 없었습니다. 로봇처럼 느껴졌어요. 며느리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요즘 좀 피곤한가 봐요.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원도 다니느라요. 학원. 무슨 학원 다녀? 영어 학원이요. 일주일에 3번 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지은이가 학원 안 다닌다고 했거든요. 저는 며느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태연하게 웃고 있었어요. 지은아, 할머니가 과일 좀 깎아줄까? 괜찮아요. 왜? 안 먹고 싶어. 지은이가 슬쩍 엄마 쪽을 쳐다봤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지은이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에요. 살이 좀 쪘다고 스스로 밥을 줄이더라고요. 다이어트. 9살이? 요즘 애들은 그래요. 친구들 따라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아이는 이미 뼈만 앙상했거든요. 저는 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유진아, 나 지은이랑 단둘이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무슨 할 말이 있으세요? 그냥 손녀랑 할머니가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래. 아이고, 어머니. 지은이는 낯을 좀 가려요. 할머니랑 오래 못 봐서 어색해할 거예요. 괜찮아. 잠깐만. 저는 지은이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한겨울에 얼음물에 담근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지은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7평도 안 돼 보였어요. 침대 하나랑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창문이 있었는데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방 안이 어두웠습니다. 지은아, 앉자. 침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지은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지은아, 할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니? 네. 엄마가 너한테 잘해줘. 지은이가 움찔했습니다. 네. 밥은 잘 챙겨주시니? 네. 학원도 보내주시고? 네. 전부 짧은 대답이었어요. 감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은이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이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지은아.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지은이 울리시면 어떡해요? 나는 그냥. 지은이, 너 방 나가 있어. 며느리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지은이가 구다닥 방을 나갔어요.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얘기 좀 하려고. 애한테 이상한 거 주입하지 마세요. 이상한 거? 내가 뭘 주입해?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저 요즘 진짜 힘들어요. 혼자서 애 키우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와서 애 울리시면 제가 어떡해요? 미안해.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이제 가보세요. 지은이 재워야 해요. 쫓겨나듯이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어요. 차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분명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왜일까요? 뭘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 아들 태준이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요즘 뭔가 이상해요. 아들이 그렇게 말했었죠. 뭐가 이상하다고 느낀 걸까요? 혹시 며느리였을까요? 혹시 아들은 며느리의 이상함을 눈치챈 걸까요? 그리고 그게 아들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전화번호부를 뒤졌습니다. 예전에 병원에서 알게 된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정우라는 형사였어요. 10년 전쯤 병원에 환자로 왔었는데, 그때 제가 담당 주치의였습니다. 그 뒤로 가끔 연락하며 지냈어요. 정우 씨는 5년 전에 경찰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사립탐정사무소를 차렸어요. 저는 그 사무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우 씨? 나 최인이에요. 아, 선생님. 오랜만이십니다. 무슨 일이세요?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사적인 일인데요. 그럼요. 말씀하세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이상하다는 것, 손녀가 방임되고 있다는 것, 제가 보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것까지요. 정우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선생님, 혹시 더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사실은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게 두려웠거든요. 제 아들이 작년에 자살했어요. 그런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어떤 점이요? 유서가 컴퓨터로 작성되어 있었어요. 아들은 손으로 쓰는 걸 좋아했거든요. 일기도 항상 손으로 썼어요. 그런데 왜 유서만 컴퓨터로 쓴 걸까요?
또요. 수면제 과다 복용이라고 했는데 아들은 약을 안 좋아했어요. 두통약도 잘 안 먹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수면제를 그렇게 많이 먹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부검은 안 하셨나요? 며느리가 원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그냥 따랐고요. 정우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며느리 분 동선 추적하고 금융거래, 내역도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요? 아드님 사건도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우 씨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선생님 일인데요.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제대로 지불할게요. 그럼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이틀 뒤 정우 씨가 첫 보고를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어요. 선생님, 며느리 분 일주일 동안 추적했습니다. 정우 씨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손에 쇼핑백이 가득했습니다. 명품 로고가 보였어요. 두 번째 사진. 며느리가 고급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에 남자가 있었습니다. 40대쯤 돼 보였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예요? 추적해봤는데 김지훈이라는 사람입니다. 중견 기업 부장이에요. 기혼자고요. 기혼자요? 네. 며느리 분이랑 자주 만나더라고요. 일주일에 3번 정도요. 세 번째 사진. 며느리가 호텔 로비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남자도 함께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언제 찍은 거예요? 사흘 전 낮 2시쯤입니다. 오후 5시에 나왔더라고요. 그럼 그 시간에 지은이는 학교 끝나고 집에 혼자 있었을 겁니다. 제 머리끝이 쭈뼛섰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혼자 두고 남자를 만나러 간 거였어요. 정우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며느리 분 통장이요. 어떻게 구한 거예요? 제 나름의 방법이 있습니다. 서류를 보니 놀랐어요. 제가 매달 보낸 30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갔나 봤더니 이상했어요. 백화점에서 50만 원, 70만 원, 명품 온라인 쇼핑몰에서 120만 원, 고급 레스토랑에서 30만 원, 호텔에서 40만 원. 지은이한테 쓴 돈은 거의 없었어요. 학원비도 없고 학용품비도 없었습니다. 급식비만 한 달에 5만 원 정도 나갔을 뿐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아이 키우라고 준 돈을 다 본인이 쓴 거예요. 정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보세요. 이건 작년 9월 거래 내역입니다. 작년 9월. 아들이 죽던 달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9월 20일 날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오, 이게 뭐예요? 보험금입니다. 보험금이요. 네. 아드님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5건 있었어요. 전부 작년 6월에 가입했더라고요. 6월요? 아들이 죽기 석 달 전. 맞습니다. 각 보험마다 1억씩이었어요. 사망 보험금 합계가 5억입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누가 가입한 거예요? 서유진 씨입니다. 남편 명의로 본인이 가입했어요. 그럼 유진이가 보험금을 받으려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끔찍한 생각이었거든요. 정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이건 단순한 방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깊이 파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요? 우선 보험 가입을 도와준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보험 설계사요. 그 사람한테서 당시 상황을 들어야 해요.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신원 파악했어요. 강희주라는 사람인데 며느리 분 친구예요. 친구요? 네. 대학 동기래요. 이틀 뒤 정우 씨가 그 보험 설계사를 만났습니다. 저도 동행했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강희주라는 여자는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우입니다. 정우 씨가 명함을 건넸어요. 희주 씨가 명함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립탐정이요. 왜 저를 찾으신 거예요? 서유진 씨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유진이를요? 네. 작년에 유진 씨 남편 명의로 보험을 여러 건 가입시켰잖아요. 희주 씨가 불안한 표情을 지었습니다. 그건 제 업무였을 뿐이에요. 당시 상황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최인희입니다. 죽은 남자의 어머니예요. 희주 씨가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제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어요. 정말로 자살이었는지요. 희주 씨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저는 몰라요. 뭘 모른다는 거예요. 유진이가 그랬어요. 남편이 일이 힘들어서 보험 좀 들어두고 싶대요. 만약을 위해서요. 만약을 위해서요. 석 달 뒤에 죽을 거라는 만약요. 희주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고액 보험을 5건이나 들겠다니까요. 근데 유진이가 계속 졸라서요. 제발 좀 해달라고. 자기가 수당 2배로 쳐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신 거예요. 네. 죄송해요. 그때 제가 돈이 너무 필요했거든요. 그 뒤에는요. 아들이 죽고 나서는요. 희주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이가 보험금 청구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서류 작성하고 제출하는 거요. 저는 그냥 했어요. 제 일이니까요. 그리고 유진이가 5억을 받았죠. 네. 그럼 당신도 받은 거 있죠? 희주 씨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우 씨가 말했어요. 수당만 받은 게 아니죠. 유진 씨한테서 따로 돈 받았죠. 희주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유진이가 협박했어요. 입 다물고 있으면 1억 주겠다고요. 만약 경찰한테 말하면 저도 공범으로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1억을 받았다고요? 네, 받았어요. 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며느리는 보험금으로 2억을 주고도 4억이 남았던 거예요. 그 돈으로 명품을 사고 남자를 만나고 호텔에 가고 있었던 겁니다. 정우 씨가 물었어요. 혹시 당시에 녹음 같은 거 있나요? 유진 씨랑 통화한 거요. 희주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다 지웠어요. 정말로요? 네. 무서워서요. 하지만 희주 씨,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거짓말 같았어요. 정우 씨도 눈치챘는지 말했습니다. 희주 씨, 만약 그 파일이 있으면 당신한테 유리할 수도 있어요. 협박당한 증거가 되니까요.
희주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사실은 있어요. 통화 녹음이요. 어디 있죠? 집에요. 혹시 몰라서 백업해 뒀어요. 저희한테 줄 수 있나요? 희주 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도 잘못했지만 진짜 나쁜 건 유진이에요. 당신이 협조하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릴게요. 변호사도 소개해 드리고요. 희주 씨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드릴게요. 그날 저녁 희주 씨가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음성 파일이었어요. 저는 정우 씨랑 같이 들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나 부탁이 있어요. 뭔데? 태준 오빠 보험 좀 들어줄 수 있어요? 고액으로요.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요. 만약이 뭔데? 유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오빠가 요즘 건강이 안 좋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병원은 다녀봤어? 네. 근데 별로래요. 그냥 스트레스래요.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몰라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보험 좀 들어두고 싶어요. 희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진아, 솔직히 말해봐. 뭔가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고액 보험을 5건이나 들겠다는 게 이상하잖아. 언니, 제발요. 제가 수당 2배로 드릴게요. 유진아, 나 이거 잘못되면 나도 같이 걸려.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제발 좀 해주세요. 희주가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알았어. 근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나 몰라. 고마워요, 언니. 녹음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며느리가 계획한 거였어요. 처음부터요. 보험을 들고 3달 뒤에 아들을 죽인 거였습니다. 정우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선생님,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거가 충분한가요? 더 모아야 합니다. 특히 아드님이 실제로 자살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어떻게요? 부검을 다시 해야 합니다. 재수사 신청을 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를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했습니다. 제 아들을 죽인 사람을요. 일주일 뒤,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재수사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아들의 죽음을 다시 조사해 달라고요. 담당 형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유족분이시죠? 네. 어머니입니다. 어떤 이유로 재수사를 원하시는 거죠? 아들이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거가 있으신가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보험 가입 내역, 금융거래 기록, 희주의 녹음 파일 등등이었습니다. 형사가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확실히 의심스럽네요. 재수사 들어가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3달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검도 다시 해야 하고 증인 조사도 해야 하니까요. 그동안 며느리는요.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도망갈 위험이 있으면 긴급 체포하고요.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무슨 짓 하신 거예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평소에 밝은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야? 경찰이 저한테 연락 왔어요. 재수사한대요. 어머니가 신청하셨다면서요? 그래. 내가 했어. 왜요? 왜 그러세요? 태준이가 자살이 아닐 수도 있잖아. 자살 맞아요. 유서도 있었고요. 유서는 내가 쓴 거 아니야.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소리였어요. 어머니, 증거라도 있으세요? 있어. 내가 보험금 받으려고 남편 죽인 거 다 알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뭐, 지은이 다신 못 보실 거려. 유진아,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저 이제 어머니랑 연 끊을 거예요. 지은이도 안 보여드릴 거고요. 지은이는 제 딸이에요. 제가 어떻게 키우든 상관없잖아요. 유진아, 그리고 말이에요. 어머니. 며느리 목소리가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감옥에 보내려고 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실패하실 거예요. 증거 없거든요. 태준 오빠는 자살했어요. 경찰도 그렇게 결론 냈고요. 부검 다시 하면 나올 거야. 1년이 지났는데요. 몸이 얼마나 부패했을까요? 며느리는 웃고 있었어요. 제 아들이 부패했다는 말을 하면서요. 너 정말, 어머니, 이제 그만 놔두세요. 안 그러면 지은이한테 안 좋은 일 생길 거예요. 뭐라고? 제가 지은이 데리고 어디 갈 수도 있어요. 어머니, 못 찾을 곳으로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협박한 거였어요. 지은이를 인질로요. 저는 당장 정우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정우 씨, 유진이가 지은이 데리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진정하세요, 선생님. 제가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고마워요. 다음 날 정우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며느리 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친정으로 갔어요. 오빠 집이요. 왜요? 아마 도움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며느리 오빠도 공범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틀 뒤 정우 씨가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며느리 오빠가 유진 씨한테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얼마요? 2억이요. 입 다물고 있는 대가래요. 2억이나요? 네. 유진 씨가 거절하자 오빠가 협박했어요. 경찰한테 다 말하겠다고요. 제 머릿속에 번뜩 생각이 스쳤습니다. 정우 씨, 그 오빠를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도 유진이한테 당하고 있잖아요. 돈 못 받으면 증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우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시도해 볼 만합니다. 제가 접촉해 보겠습니다. 사흘 뒤 정우 씨가 며느리 오빠를 만났습니다. 저도 동행했어요.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서민재라는 그 남자는 40대 초반이었어요. 수척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우입니다. 민재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우리를 봤어요. 누구신데요? 왜 저를 찾으신 거죠? 저는 직접 말했습니다. 저는 최인희입니다. 최태준의 어머니예요. 민재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계시죠? 저는 몰라요. 거짓말 마세요.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유진이가 태준이를 죽였다는 거요.
민재가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도 도왔죠. 일기장 태운 것도, 알리바이 만든 것도요.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왜요? 유진이가 제 빚을 갚아줬어요. 2억이 나요. 저는 그 돈이 필요했어요. 안 그러면 제가 죽을 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살인을 방조한 거예요. 민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사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제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민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괴로워요. 매일 밤잠을 못 자요. 그 생각 때문에요. 정우 씨가 말했어요. 민재 씨,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요. 경찰한테 진술하세요. 그럼 저는요? 처벌받겠지요. 하지만 협조하면 형량이 줄어들 겁니다. 유진이가 가만 안 둘 거예요. 제가 증언하면 저도 같이 죽인다고 했어요. 우리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민재가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증언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날부터 민재는 경찰에 협조했습니다. 유진이가 어떻게 범행을 계획했는지, 자신이 어떻게 도왔는지 전부 진수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도 내놨습니다. 태준이 일기장이었어요. 이거 태웠다고 하셨는데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일부만 태웠어요. 중요한 부분은 제가 따로 빼뒀어요. 혹시 몰라서요. 일기장에는 태준이의 마지막 몇 달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이상하다. 요즘 자꾸 늦게 들어온다. 어디 가냐고 물어도 대답을 안 한다. 보험 얘기를 계속한다. 고액으로 들자고 한다. 왜 갑자기 그러는 걸까? 핸드폰을 보는데 모르는 남자한테서 문자가 왔다. 누구냐고 물으니까 화를 낸다. 이혼하고 싶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엄마한테 상의해야겠다. 마지막 기록은 죽기 이틀 전이었어요. 내일 유진이한테 이혼 얘기를 꺼낼 거다. 무섭지만 해야 한다. 일기장을 읽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했다는 걸,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 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리고 일기장에는 또 다른 내용도 있었습니다. 요즘 커피 맛이 이상하다. 쓴맛이 더 강하다. 유진이가 뭘 탄 것 같다. 어젯밤 잠을 잘 못 잤다. 악몽을 계속 꿨다. 몸이 이상하다. 머리가 계속 아프다. 병원에 가야 하나.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커피에 뭔가를 탄 거였어요. 독극물을요. 조금씩. 천천히요. 그리고 마지막 날 밤. 많은 양을 먹여서 죽인 거였습니다. 경찰은 태준이 시신을 다시 부검했습니다. 화장하지 않고 매장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량의 독극물이 검출됐습니다. 탈륨이라는 물질입니다. 탈륨이요? 네. 쥐약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소량을 지속적으로 먹으면 서서히 몸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사망에 이릅니다. 수면제는요? 그것도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사망 원인은 탈륨 중독입니다. 수면제는 위장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을 독살했어요. 보험금을 받으려고요. 경찰은 유진을 체포했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차에 실려가는 며느리를 봤어요.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경찰차가 떠났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이제 재판만 남았어요. 넉 달 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기자들도 많이 왔습니다. 보험금 살인 사건이라 언론의 관심이 컸거든요. 저는 방청석 맨 앞에 앉았습니다. 정우 씨가 옆에 있었어요. 피고인석에 유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마치 남의 일 같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제325호 사건, 피고인 서유진에 대한 살인 및 보험 사기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서유진은 남편 최태준을 곡국물로 살해하고 보험금 5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검사가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보험 가입 기록, 독극물 검출 결과, 일기장, 기주의 녹음 파일, 민재의 증언 등등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석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고액 보험 5건을 가입시키고 쥐약을 구입해 조금씩 남편 커피에 탔습니다. 유진은 무표정하게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 9월 19일 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대량의 독극물을 먹였습니다. 남편이 죽자 현장을 조작하고 자살로 위장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획살인이며 보험 사기입니다. 엄중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합니다. 근거가 뭡니까? 독극물은 피해자가 스스로 복용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몰랐습니다. 말이 됩니까? 쥐약을 스스로 먹는다고요? 피해자가 자살하려고 했던 겁니다. 보험금을 가족에게 남기려고요. 말도 안 되는 변론이었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쳤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기주였어요. 증인은 피고인에게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유진이가 남편 보험을 고액으로 들어달라고 했어요. 만약을 대비해서래요. 만약이 뭡니까? 그거 명확히 말하진 않았어요. 근데 느낌상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거든요. 그리고 수당도 2배로 준다고 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변호인이 반대 신문했습니다. 증인도 공범 아닙니까? 돈 받고 협조한 거잖아요. 그거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럼 증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희주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유진이가 처음부터 계획한 거라고요. 두 번째 증인은 민재였어요. 증인은 피고인 친오빠이시죠. 네. 피고인한테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이가 범행 당일 밤에 전화했어요. 울면서요. 뭐라고 했습니까? 형, 나 일 저질렀어. 태준 오빠한테 그걸 먹였어. 그랬더니 죽었어. 그게 뭡니까? 탈륨이요. 쥐약에 들어있는 거요.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럼 증인은 범행을 알고 있었던 겁니까? 네, 알고 있었어요.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유진이가 제 빚을 갚아줬거든요. 2억이나요. 그래서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증거인멸도 도왔죠. 네, 태준 씨 일기장을 태우고 알리바이를 만들어줬어요. 민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변호인이 물었어요. 증인도 공범인데
왜 지금 증언합니까? 형량 줄이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양심이 괴로워서 미칠 것 같아요. 세 번째 증인은 저였습니다. 증인석에 섰을 때 떨렸어요.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증인은 피해자, 어머니시죠. 네. 아드님이 죽기 전에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석 달 전쯤 아들이 말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요. 뭐가 이상하다고 했습니까? 명확히 말하진 않았어요. 그냥 느낌이 이상하대요. 근데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후회돼요. 제가 그때 아들 말을 제대로 들었더라면.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증인, 진정하십시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제게 거짓말을 했어요. 손녀를 잘 키운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방임하고 있었어요. 제가 보낸 돈을 다 본인한테 썼고요. 얼마나 보냈습니까? 1년 동안 한 3천만 원쯤 될 겁니다. 그 돈을 피고인이 어디에 썼습니까? 명품 사고, 남자 만나고, 호텔 가는 데 썼어요. 유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변호인이 물었습니다. 증인은 며느리를 미워하시죠? 네. 그래서 거짓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사실만 말하고 있어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거가 다 있습니다. 금융 기록, 사진, 녹음 파일 전부요.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여러 증인들이 나왔어요. 지은이 담임 선생님도 나왔고, 이웃들도 나왔습니다. 모두들 같은 얘기를 했어요. 유진이 아이를 방임했다고. 남편을 죽였을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피고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말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유진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법정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저는 무죄입니다. 근거가 뭡니까? 남편은 스스로 죽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보험금은요? 남편이 들어두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따랐을 뿐이에요. 증인들 증언은 전부 거짓말입니까? 네. 다들 저를 모함하고 있어요. 유진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면서요. 재판은 석 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여러 차례 공판이 열렸어요. 마침내 선고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저도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서유진은 남편을 독극물로 살해하고 보험금 5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매우 악질적입니다. 피고인은 반성도 하지 않고 끝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서유진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태준아, 이제 됐어. 내 억울함이 풀렸어. 유진은 수갑을 찬 채 끌려갔습니다. 저를 한번 쳐다봤어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제 감옥에 갈 테니까요. 법정을 나올 때 정우 씨가 말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정우 씨 덕분이에요. 이제 손녀분 데려오셔야죠. 네, 그래야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2주일 뒤, 저는 가정법원에 갔습니다.
지은이 양육권을 신청하러요. 담당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친할머니시죠? 네. 어머니가 수감 중이고 아버지는 사망했으니 할머니가 양육하시는 게 맞겠네요. 네.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연세가 있으신데요. 66입니다. 아직 건강해요. 아이 키울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문제 없으시고요. 네. 연금도 있고 저축도 있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육권을 허가하겠습니다. 다만 아동보호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방문할 겁니다. 아이가 잘 적응하는지 확인하려고요.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지은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아이는 임시 보호시설에 있었어요. 시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은이가 보였습니다. 작은 방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지은아.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 응, 할머니야. 저는 아이 곁에 앉았습니다. 지은아, 이제 할머니랑 살 거야. 엄마는요? 엄마는 한동안 못 와. 왜요? 엄마가 나쁜 짓을 해서 벌 받고 있어.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때문인가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근데 엄마가 그랬어요. 제가 말 안 들어서 화난대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 방을 미리 준비해뒀어요. 새 침대랑 책상, 옷장을 샀습니다. 벽에는 예쁜 벽지를 발랐고요. 지은아, 여기가 내 방이야. 지은이가 방을 둘러봤어요.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 제 방이에요. 응, 내 방이야. 이거 다 제 거예요? 그럼 내가 쓰라고 산 거야. 아이가 침대에 앉았어요. 이불을 만져봤습니다. 부드러운 이불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좋아요. 그래, 다행이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랑 생선구이, 나물 반찬이었어요. 소박한 식사였지만 정성껏 만들었어요. 지은아, 밥 먹자. 네. 아이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그릇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거 다 제가 먹어도 돼요? 그럼 많이 먹어. 아이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뺏길까 봐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빨라졌어요. 천천히 먹어. 목매. 네. 아이가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밥 한 공기를 다 먹고 나니까 아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더 먹어도 돼요? 그럼 얼마든지. 두 번째 공기도 다 먹었어요. 아이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배불러요. 그래, 다행이다. 그날 밤 아이를 재웠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할머니, 내일도 밥 줘요? 그럼 매일 줄게. 정말요? 응, 약속해. 아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자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지만 이제는 괜찮을 거예요. 제가 지켜줄 테니까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를 깨웠어요. 밥을 차려주고 학교 갈 준비를 도왔습니다. 지은아, 머리 빗어줄까? 네. 머리를 빗겨주고 옷을 챙겨줬어요. 신발끈도 묶어줬습니다. 다녀올게요. 할머니. 잘 다녀와. 조심해서 가고. 아이가 문을 나섰어요. 저는 창문으로 지켜봤습니다. 아이가 학교 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예전엔 고개를 숙이고 걸었는데 이제는 조금 펴졌어요. 오후에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어서 와. 간식 줄까? 네. 우유랑 과일을 줬어요. 아이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무슨 그림? 가족 그림이요. 누구 그렸는데? 할머니, 그렸어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할머니를? 네. 선생님이 좋아하는 사람 그리래서요. 아이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어요. 종이에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랑 지은이가 손을 잡고 있었어요.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할머니가 잘 간직할게. 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많이 밝아졌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이랑 놀기 시작했대요. 담임 선생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은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이고요. 다행이네요. 할머니께서 잘 돌봐주시는 게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아동보호 전문가도 정기적으로 왔어요. 집안을 살피고 아이랑 면담했습니다. 지은이 많이 회복됐어요. 체중도 늘었고요. 다행입니다. 할머니, 정말 수고 많으세요. 아니에요. 손녀 키우는 게 즐거워요. 어느 날 저녁,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어디 있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어. 왜요? 아빠가 아파서 그래.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 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아빠 보고 싶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어. 아빠가 저 사랑했을까요? 그럼 엄청 사랑했지. 내가 태어났을 때 아빠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정말요? 매일 안아주고 놀아줬어. 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컥했어요. 지은아, 울지 마. 아빠는 하늘에서 너 지켜보고 있어. 진짜요? 진짜야.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나서 아들 사진을 봤습니다. 액자 속 아들이 웃고 있었어요. 태준아, 지은이 잘 키울게. 내가 못다한 사랑, 엄마가 대신 줄게.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창밖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가을이 왔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좋아하는 카레였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였어요. 어서 와. 손 씻고 와. 네. 아이가 방에 가방을 두고 왔어요. 예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어요. 뺨도 통통해졌고요. 키도 자랐습니다. 1년 전보다 7cm나 컸대요.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체육 시간에 피고했어요. 우리 팀이 이겼어요. 그래. 잘했네. 그리고 수학 시험도 봤는데 100점 맞았어요. 정말 우리 지은이 대단한데.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엔 보지 못했던 웃음이었어요.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카레랑 샐러드, 과일이었어요. 할머니, 저 오늘 친구네 집에 놀러 가도 돼요? 응. 누구 집? 수진이요. 수진이가 자기 집에 놀러 오래요. 그래, 좋지. 언제? 이번 주 토요일이요. 그럼 할머니가 수진이 엄마한테 연락해 볼게. 고마워요, 할머니. 아이가 친구가 생겼다는 게 기뻤어요. 1년 전엔 친구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밥을 먹고 나서 둘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TV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저 요즘 행복해요. 그래? 왜? 할머니랑 있으니까 좋아요. 밥도 매일 먹고, 새 옷도 입고, 친구들이랑도 놀고. 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도 사랑해.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나서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지난 1년, 반을 돌아봤습니다. 아들의 죽음, 며느리의 배신, 손녀의 고통. 모든 게 악몽 같았어요.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진실을 밝혀냈고, 지은이를 구했어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아들 생각에 울었고, 며느리에 대한 분노로 잠 못 이뤘어요. 지은이도 처음에 힘들어했습니다. 악몽을 자주 꿨고, 밤에 깨서 울었어요. 엄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나아졌어요. 상담도 받고,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이제 지은이는 평범한 아이가 됐어요.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놀고, 웃고 떠들고요. 제가 바랐던 모습이었습니다. 문득 며느리, 유진이 생각났어요. 지금쯤 감옥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유진이 더 이상 지은이를 해치지 못한다는 거니까요. 민재도 감옥에 갔어요.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협조한 대가로 형량이 줄었지만 그래도 범죄는 범죄였으니까요. 희주는 징역 3년을 받았어요. 집행유예였습니다. 저는 재판장한테 선처를 부탁했어요. 희주가 결국엔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줬으니까요.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게 가장 슬펐습니다. 매일 아들 사진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태준아, 지은이 잘 크고 있어. 내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았어요. 아들이 어딘가에서 듣고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지은이랑 공원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아이가 노는 걸 지켜봤어요. 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높이 올라가면서 웃었어요. 저는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어요. 할머니, 같이 타요. 할머니는 괜찮아. 너, 타. 에이. 같이 타요. 아이가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할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네 옆에 앉았어요.
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밀어줄게요. 그래. 아이가 저를 밀었어요. 그네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더 세게 밀어볼까요? 천천히 해. 아이가 웃으며 밀었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어요. 젊었을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재밌어요. 할머니. 재밌다. 정말 재밌었어요. 아이랑 함께여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커서 뭐 될까요? 내가 되고 싶은 거 되면 되지. 저는 의사 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요.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의사. 네. 할머니가 사람들 많이 도와줬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훌륭한 꿈이네. 할머니가 도와줄게. 정말요? 공부 열심히 하면 돼. 네. 열심히 할게요.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은퇴한 뒤로 다시 시작한 습관이었어요. 오늘 지은이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기특하고 대견했다. 태준이도 약사였는데 지은이는 의사가 되려나 보다. 우리 집안은 의료인 집안인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잃었지만 손녀를 얻었어요.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게 인생인가 봅니다. 무언가를 잃어도 다른 무언가를 얻게 되는 것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였어요. 진실을 찾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는 거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물론 대가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었고 1년 반 동안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은이를 구했으니까요. 창문 너머로 아이 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이가 책을 읽고 있나 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목표는 하나예요. 지은이를 훌륭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아들이 못다한 사랑을 제가 대신 주는 거예요. 그게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를 깨웠어요. 지은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네. 아이가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왔습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오늘 뭐 먹을까? 토스트 먹고 싶어요. 알았어. 토스트를 구워서 잼을 발랐습니다. 우유도 한 잔 따라줬어요. 아이가 맛있게 먹었어요. 다 먹었으면 준비해. 20분 뒤에 나가야 해. 네. 아이가 방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교복을 입고 나왔어요. 할머니, 다녀올게요. 조심해서 가. 아이가 포옹을 했어요. 꼭 안아줬습니다. 사랑해요. 할머니. 나도 사랑해. 아이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지켜봤어요. 아이가 학교로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방을 메고 친구를 만나서 같이 걷고 있었어요. 웃으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태준아, 지은이 잘 크고 있어. 걱정 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아들이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소를 지으며요.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았어요. 아픔도, 슬픔도, 분노도 모두 지나갔습니다. 남은 건 사랑뿐이었어요. 손녀에 대한 사랑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아침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